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7회 영화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만물에 대한 탐구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효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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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추워지는데 오늘은 따뜻한 인상주의자로 다시 돌아오셨네요. 단단히 입고 왔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 아마도 오늘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웃음꽃이 피셨네요. 댓글 읽는 거 재밌어요. 음, 살면서 관심을 받아본 적이 몇 번 없기 때문에 이런 관심에 아주 낯서면서도 기분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김사파리님께서 네.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맞아요. 뭐 서브프라임 편에도 남겨주시고 네. 조영남과 현대미술 편에도 남겨주시고 네네. 9.11 테러에도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뭐 각 패널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그 조영남 편을 보시고 네. 단편적이지만 미술사와 미학을 최근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었다고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들어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건담 편에도 건담을 전혀 모르셨던 분인 것 같은데 네, 웃으면서 즐겁게 알아갈 수 있었다. 건담이란 무엇인지 이제 토론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른 분들도 건담편에 되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건담편 카카로트님. 네, 카카로트님 이제 닉네임부터 저랑 동족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요? 카카로트가 뭐예요? 카카로트가 이제 드래곤볼에서 그 베지터라는 캐릭터가 네. 손오공을 부르는 별칭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이에요, 이름. 카카로트 이러면서 대결하자. 뭐 그런 건데. 로스트 월트님도 건담에 대해서 많이 남겨주셨는데 조금 그 애니에 대한 이야기가 적은 게 좀 아쉬웠다고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애니 편이나 네. 만화 특집을 네네. 만화편이나 그 특집을 하나 새로 파가지고 재밌겠다.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걸로. 네. 기업편이다 보니까 프라모델 기업 반다이에 좀 치중을 해서 했던 감이 있는데 로스트 월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번에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또 기계극장님께서 그 9.11 테러 그날의 기록편에 네. 예. 아, 저희가 음모론을 조금 잠깐 언급해서 그런지 네. 네. 달 착륙이 사실이냐고 네.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이 댓글을 봤을 때는 사실 이분의 의도를 정확히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어요. 텍스트다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너 음모론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지 이게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도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네. 뭐 저는 음모론자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뭐 말들이 있었다. 이걸 이제 소개해준 차원에 불과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달 착륙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네, 이런 거를 음모론을 갖다 대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유생님이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달 착륙 너무 사실이죠. 네. 확실해요? 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달 착륙이. 네.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긴 한데. 정말? 진짜로요? 저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이거 약간 토론거리가 되겠는데요. 재밌겠다. 안 그래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음모편이나 음모편. 뭐 신비편 이런 편에서 달착륙 뭐 그 외에 뭐 여러 음모론들을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눠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저희 몇 개 에피소드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도망칠 수 없는 늪이다. 아직은 할 게 너무나 많다. 네. 분명히 1년이라고 들었는데. 그 약속한 기간은 1년이지만 앞으로 해야 될 걸 생각하면은 몇 년은 더 남았다는 거.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 새로운 특집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저희가 합의하에 정한 이번 특집은 영화 네. 특집입니다. 음. 저희 4명이서 몇 안 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영화를 조금 남들보다는 좋아한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좋아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네.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언제 풀어볼까 하다가 이쯤 되면 한번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영화 특집을 저희가 정했는데 네. 각자 이제 하나씩의 영화를 고르고 그 영화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야기거리들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문제는 이게 영화를 다루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4편의 영화를 정할 텐데 각 제목을 보시고 만약에 이 영화를 안 봤다. 그리고 나는 좀 스포일러에 민감하다. 이러시면 잠깐 스킵하시고 다른 에피소드를 먼저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보신 다음에 저희 에피소드를 청취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를 영화들이 최근 영화들이 아니라서 거의 네, 다, 맞아요. 다 예전 영화들이라 스포가 좀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누군가에게는 민감할 수 있으니까 네. 뭐 들으실 때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네. 저는 좀 민감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스포충이에요? 아니 그 예전에 유주얼 서스펙트 보기 전에 스포를 먼저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영화 보는 내내 이 아저씨가 언제 건나. 그 진짜 민감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생충 한창 유행할 때 네.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 그 나와서 이제 같이 본 친구랑 그 식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뭐 결정적인 스포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네. 뭐 이선균 어땠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다른 손님이 오더니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좀 조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기생충의 그 결정적인 스포를 제가 했으면은 그치. 모르겠는데 일부러 조심하면서 그냥 그 배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대뜸 좀 조심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그치. 그 다음에는 뭐 웃고 말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새끼가? 아니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황당하다. 황당하다. 네. 보통 그래도 그런 걸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그치. 불편해도. 맞아. 그 정도로 이제 영화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분이. 네. 사실 안 본 입장에서는 뭐가 스포일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 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네네. 뭐 기생충이나 마블 영화에서는 특히 막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나는 정말 좀 짜증날 때가 있는 게 야, 그 영화 끝에 반전이 있어. 근데 무슨 반전인지는 얘기 안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 반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포인데 그런 거를 언급하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나는 스포를 말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뭐 주의해서 봐라. 약간 이런 거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뭐 한마디라도 들으면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끝을 생각하게 돼. 이 영화가 반전이 있다고? 이러면서 맞아. 온갖 거를 다 꼬아서 생각하다 보면은 러닝타임이 끝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께서도 뭐 스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번 영화 특집에 조금 고려해가지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쓴트님께서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바로 본투비 블루입니다. 보셨나요? 봤죠? 보셨겠죠? 네. 맞죠. 전 이번에 봤어요. 이번에 처음 보셨어요? 네네네. 빈둥님이랑 부르님은? 저도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저는 보셨어요? 예전에 보다가 그 재미가 없어서 한번 껐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 봤는데 근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신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봤죠. 네. 이 영화는 2015년 영화이고요. 국내 개봉은 2016년. 영화입니다. 그리고 러닝타임 97분에 로버트 비드로라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97분밖에 안 됐던가요? 네.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진짜? 1시간 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영화예요, 되게. 네, 짧은 영화. 짧은 영화죠. 세상 그렇게 지루한 영화. 진짜요? 시작도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1.5배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챗 베이커의 음악이 아주 경쾌하게 들리더라고요. 빰빰빰빰 이런 느낌으로. 예. 영화를 1.5배로 본 사람이 어딨어.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모르세요? 네. 시간은 금이라고요. 그럼요. 현대사에 모르십니까? 예, 요즘 10대들은 영화 보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10분짜리 축약본으로 본대요. 지금 순트님이 러닝타임 하나 말했을 뿐인데 곳곳에서 잽을 맞고 있습니다. 네. 지금 취향은 뭐 다 다르니까. 그렇죠. 충격적인 지금 충격을 좀 받아서. 생각했던 분위기가 이게 아닐 텐데. 네. 어쨌든 로버트 비드로 감독의 영화고 주연 배우는 에단 호크,
카르멘 에조고라는 배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의 두 배우가 이 극을 전체를 다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화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unny Valentine, sweet comic Valentine, stay. You come a long way, but What? it's not your plan that I'm worried about. Miles said come back once you lived a little. I lived a little. I want to play. All I want to do is play. I want my life back. 영화의 첫 시작은 1966년 이탈리아의 한 감옥. 한 남자가 마약에 취해 트럼펫에서 기어나오는 거미를 보는 환영에 눈을 뜨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재즈 트럼펫터 챗 베이커인데요. 그의 자전 영화를 제작하려는 감독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챗 베이커는 바로 영화 제작에 돌입합니다. 자신의 자전 영화 속에서 그는 1954년도 재즈의 성지 버드랜드에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자신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자신의 전부인 역할을 연기하는 제인을 만납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이후로도 그의 옆을 지키는 제인, 그리고 그가 놓을 수 없는 음악,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챗은 약을 끊고 음악에 자신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54년도에 영광을 누렸던 재즈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선망했던 버드랜드라는 무대에 설 기회를 다시 갖게 되는데 그런 그의 앞에 또 한 번의 유혹이 놓입니다. 여기가 스포 전까지의 내용이고요. 네. 보셨으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약이라는 유혹인데 마지막에 이제 마약을 다시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마약으로 시작해서 거의 마약으로 끝나는 영화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부분에서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보도록 할까요?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나? 굳이 한 번 더 맞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네. 근데 뭐 그 챗 베이커의 그 예술가로서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애쓰는 시점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린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좀 어둡고 희망적인 부분을 보기가 어렵다고 했어야 되나? 그 결말까지 봤는데도 네. 네, 결말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좀 다운시키는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챗 베이커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네. 재즈를 즐겨 들으시나요? 예. 근데 막 재즈에 대한 조예가 깊은 건 아니고 그 느린 그 정도 BPM이라 그러나? 그 정도의 느린 음악을 그냥 틀어놓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영화는 빠르게 보는데. 일침이 좋았는데 영화는 빠르게 봤는데 네. 음악은 좀 느리게.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이 안에서 챗 베이커가 그 트럼펫을 부는 음악들이 유명한 음악들인가요? 유명한 곡이고 네. 약간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곡들을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세히 보시면 아셨겠지만 노래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이 에다노크가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하는 그 챗 베이커의 음악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제 선별된 음악이죠. 선별된 음악에 사실 가사가 영화와 좀 내용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보셨으면 또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영화 내에서 너는 노래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노래를 하는 건가? 굳이 가사를. 그러니까 챗 베이커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펫터인데 네. 그 보컬도 가끔 해요. 되게 네. 그 몽환적인 목소리로 거의 잠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항상 그래 뭐 가끔 듣곤 하는데 약간 가창력을 뽐내기보단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약간 음악과 네. 일체가 되어서 부르는 느낌이고 이게 내가 작정하고 노래를 불러야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원래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즉흥성에 기반한 네.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
챗 베이커가 부르다가 힘들면 잠깐 내려놓고 노래 부르다가 또 이제 불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이제 들어보면 실황 음반도 남아있고 음반이라기보다는 실황 그 연주 네. 음원도 남아있고 한데 들어보면 타이밍이 그때그때 달라요. 노래를 부르는 타이밍이 그때그때 다르고 기교가 전혀 없이 노래를 네. 불러서 비브라토라고 하죠. 떨림. 그것이 전혀 없이 노래를 담백하게 불러요. 그래서 그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읊조리는 느낌에 가깝죠. 노래 스킬은 그냥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불러요. 네. 그래서 힘 빼고 보는데 약간 유희열이 피아노 치다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정재영이 비슷하네. 피아노 치다가 노래 너무 부르는 조롱 아니에요, 그런 거? 비슷해요. 아니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 자꾸 환영이 보이는 거야. 얘가 유희열 관가? 약간 이러면서 비슷해. 비슷해요. 그런 네. 보컬 스타일이구나. 네, 약간 맞아요. 네. 네, 저도 네.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저는 챗 베이커라는 사람을 잘 몰라서 이 영화를 통해서 되게 접했는데 그 부르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보통 그 인물을 다룬 영화라 하면 그 인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인물이 정점을 찍을 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나락을 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 영화가 그려준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추구하는 그런 아이덴티티였던 것 같고 굉장히 좀 다른 영화에 비해서 독창성을 갖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이 챗 베이커라는 인물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 인물이 정말 전성기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계속 궁금해졌어요. 네. 뭐 물론 찾아보진 않았지만 따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궁금해졌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챗 베이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봐도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네,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오. 전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네. 네. 근데 영화가 좀 가공의 사실을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 쓴트님께서 다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제인이란 인물도 가공의 인물이고 아, 네. 작아요? 네. 챗 베이커는 실제로는 뭐 마약에 손을 털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마약에 찌든 삶을 살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마약하다가 네덜란드에서 죽었다 그랬나? 저도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되게 성격도 되게 개차방이었고 네. 뭐 실질적으로는 더 입체적인 인물이고 좀 더 이상한 인물이었는데 되게 챗 베이커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착한 인물로 그려가지고 이 영화가 매력 없다는 그런 평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감상평을 짧게 적어봤는데 네. 아름다운 영상미에 반해 매력 없는 캐릭터. 저는 너무 모범생 같아서 좀 별로였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도 네. 뭐 그렇게 막 좋은 인물처럼 다뤄지진 않는데 실제로는 더 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인간 말종이었어요. 저는 이 영화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반면에 챗 베이커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네, 그의 음악이 좋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일단 이 영화는 전기 영화의 틀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네. 전기 영화로 보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은 영화예요. 왜냐하면 챗 베이커라는 인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 안타까운 마약쟁이 아티스트를 주인공으로 거의 상상의 스토리예요. 이 영화 전반의 내용은 감독이 가공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감독이 챗 베이커라는 인물을 왜 가지고 왔냐를 살펴보면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한 자료를 보면 이 감독이 처음에는 음악에 끌렸다. 치아를 잃고 난 후 성공적으로 재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네. 1990년대에 활동한 잘생긴 백인 재즈 뮤지션이지만 흑인 뮤지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한 모습,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독에 대해서 끌렸다. 라고 이제 인터뷰한 자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아티스트로서의 챗 베이커를 안타까워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물에서 부족했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극복, 중독에 대한 극복을 첨가시켜서 완전히 가공의 얘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약간 바람이 들어간 건가요? 그 감독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만 보고 챗 베이커라는 인물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겠네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 감독뿐만 아니고 에다노크라는 배우도 네. 이 챗 베이커의 오래된 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역할을 맡고 싶어 했고 사실 이 영화가 제작되기 15년 전에 그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있죠. 네. 그 감독이랑 챗 베이커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엎어지고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이 감독을 만나서 함께 영화를 촬영한 거죠.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있으셨겠죠? 어떤 부분을 인상 깊게 보셨는지. 저는 아무래도 네. 결말 부분에 네네. 그 마약하고 그 치료약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네네.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도 얘가 나름의 생각은 있구나. 아무리 마약에 쩔었어도 네네. 자기 인생을 두고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고 마지막 부분에 어쩔 수 없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얘가 마약을 선택을 하긴 하지만 네. 그게 뭐 나름의 뮤지션으로서의 삶에서는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이게 고민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얘는 마약에 쩌든 삶이었다는 거 아니야. 아, 이 얘기 먼저 하지 말걸. 그래서 살짝 조금 네. 감흥이 깨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영화의 극중 안에서는 나름 그 선택이 굉장히 이 인물한테 의미 있었겠다 싶었거든요. 네. 안 그래도 뭐 꽤 많은 뮤지션들이 마약에 취해가면서 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그 인물의 자제력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다 보면 그리고 영감을 필요하는 직업으로 본인이 살다 보면은 뭐 그렇게 자기의 그 감각들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봐와서 얘도 그런 인물이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서 좀 보긴 했는데 뭐 현실이 그렇다니까 뭐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뭐 10%도 안 해드렸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야? 먼저 안 하는 얘기는 이제 영화의 감흥을 그래도 좀 느끼자 그쵸. 네, 라는 의미로 그 얘기들은 조금 후에 그쵸.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영화의 감흥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다. 네. 유생님은 어떤? 사실 저는 마지막에 그런 선택으로 나가는 그런 영화의 흐름이 네. 별로 설득력도 없어 보이고 네. 전개도 좀 밋밋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에는 별로 인상을 못 받았고 네네. 저는 중간에 그 챗 베이커와 챗 베이커의 아버지 사이에 나타나는 맞아요. 그 대화? 거기서 미묘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느낌 네. 거기가 좀 인상 깊었어요, 되게. 네. 네네. 저도 이게 뭐 100% 실화 기반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하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네네. 밋밋한 그런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네. 좀 스토리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 생각하니까 좀 남긴 하네요. 좀 어. 드라마타이즈가 약간 제 개인적인 취향은 좀 이렇게 기승전결이 확실한 그런 류의 갈등도 확실하고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한국인은 또 그런 거 네, 좋아하잖아요. 딱 그런 거. 네. 근데 그렇진 않아서 그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 저는 영상미 부분에서 좀 각인이 되는 장면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그 절벽 같은 데 이제 서가지고 좀 네네. 약간 어둑어둑한 네. 어스름이 지는 그 배경에 네. 네. 시간적 배경에 담배를 탁 켜요. 네. 에다노크가. 네네. 근데 그 부분이 그 샷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네. 그 부분 기억에 남는데 그 바다가 검고 파랗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어둠이 샥 내리고 거기서 이제 에다노크가 딱 앉아가지고 라이터 불빛이 그 소리와 함께 탁 켜지면서 조명이 탁 켜지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한 2번인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라이터 조명을 부각시켜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그 아버지랑 갈등을 빚고 나서 나 수영할래 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장인어른? 네. 네네. 네, 장인어른이 네. 될 사람. 네. 근데 거기에서 혼자 막 들어가고 있는데 제인이 이제 따라오잖아요. 네. 들어와서 이제 그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이제 키스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조명이 정말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고 신기한 거는 그 딸을 결혼에 내어준다라는 그런 관념이 네.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 쪽에만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서양 쪽에서도 의외로 너 같은 남자한테 내 딸을 어떻게 주냐 약간 이런 말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서양 분들이 그런 대사를 치는 걸 보니까 아니, 웬만하면 놔두겠는데 너는 너무 심하다. 그치 그 자기 동료한테 많이 들었대잖아. 서양 관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남자였나 보네. 근데 서양은 서양인 게 그런 걸 또 면전에 대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긴 그러니까 챗 베이커도 엿이나 먹으라고 그러잖아 장인한테. 그러니까 나는 걔가 장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장모님이 와서 좀 풀려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지 수영하러 가겠다고 맞아. 이 난리 치는 거 보고 그렇죠. 주관이 확실해. 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그 말도 힘도 없잖아. fuck you 막 이러잖아. 힘도 없어가지고 막 fuck you 막 이러잖아요. 이 사이로 세고 막 그 빠진 이 사이로 발음 세고 이래가지고. 그죠. 와 역시 서양은 다르다.
네, 그런 느낌도 들었네요. 네. 신기하긴 했어. 그렇게 맞아요. 대응하는 게.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래도 꽤 많아요. 영화를 네. 좋게 봤거든요. 일단 색감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음. 일단 그 흑백과 컬러 연출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그 연출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파란색 색감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재즈바에 가면 막 파랑, 노랑, 빨강 막 이런 되게 원색적인 색들을 많이 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재즈바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영화적인 색감이 좋았고 빛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기를 위해서 그 햅챗 베이커가 끊임없이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연습을 하다가 어떤 지하철도 아니고 통로 같은 데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끝에는 빛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브르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장면들, 햇빛이 되리 쬐는데 거기서 연습을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파란색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파란 차, 뭐 파란 옷, 파란 바다, 파란 조명을 통해서 이 영화의 내용을 좀 같이 설명해주는 듯한 그런 색감이라든지 빛의 사용이 되게 좋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본투비 블루잖아요. 네네. 그리고 좀 이중적으로 사용한 것 같고 그쵸. 그 챗 베이커 캐릭터 자체가 되게 이중적인 말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 제인을 꼬실 때도 처음에 그 반달이랑 풀문이랑 뭐가 더 가벼운 줄 아냐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는 좀 이상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느라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데 네. 실제로 원문을 들어보면은 네. 풀문이 더 가볍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풀문이 더 lighter, 더 밝으니까.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가볍다 밝다. 하잖아요. 네. 그 이중적인 의미로 막 네. 그런 식으로 꼬셔요. 재미없어 이러고 가잖아요. 네. 제인이. 그런 것도 그렇고 블루라는 단어도 아마 영화상에서 그 파랑이랑 우울함이랑 그걸 섞어서 챗 베이커가 막 뭐 대사 치는 거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이중적인 요소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좋았던 게 아까 노래 가사 잠깐 얘기 드렸는데 네. 영화의 흐름을 사실 노래 가사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제인을 꼬드길 때 나는 예전에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 가사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래를 언제 또 부르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노래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근데 너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한다가 제일 처음에 볼링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얘를 꼬드겨요. 그러니까 예전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음악을 마지막에 하잖아.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불러요. 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인과의 사랑을 쭉 이제 시작하고 겪고 있는 그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나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치. 마약 라는 반 노래를 다음에. 불러요. 네네. 그래서 반지를 빼잖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장치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하나 전 재밌었던 게 이게 시대적으로 인종차별이 대두되던 시기예요. 네. 근데 그 시기에 흑인의 영역, 재즈라고 하는 흑인의 영역에 들어간 백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챗 베이커가 재즈 씬에서 소외 아닌 소외를 당했어요. 네, 수모 아닌 수모를 당했고요. 약간 그래서 에미넴 같은 애구나, 애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밌게 봤는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흑인의 영역에 들어간 백인으로서 챗 베이커가 가졌던 열등감과 그리고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챗 베이커는 열등감 극복에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혹시 이 챗 베이커의 열등감을 눈치챌 만한 대사라든지 장면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 누구죠? 마일스 데이비스. 네. 걔를 네네. 계속 신경을 쓰잖아. 맞아요. 나는 뭐 걔가 뭐 대단한 나는 잘 모르지만 계속 네네. 영화 극 중에서 다뤄졌는데 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쳐도 어떻게 보면 챗 베이커도 되게 정점을 찍은 앤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 신경 쓰고 그 사람의 평가에 약간 의존하는 약간 그런 듯한 모습을 극 중에서 계속 보여가지고 네네.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네네. 일단 마일스 데이비스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쵸. 많이 엄청 대단한 엄청난 사람이고, 네, 네. 엄청난 뮤지션이고, 챗 베이커가 하는 음악이 쿨 재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챗 베이커의 쿨 재즈 이전에 비밥이라는 재즈가 있었어요. 이건 네. 즉흥 연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비밥의 대가가 찰리 파커였어요. 네. 찰리 파커도 일단 흑인이죠. 네. 이 비밥이라는 음악은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고 격렬한 음악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의 그 재즈가 쿨 재즈인데 네. 이것의 창시자가 마일스 데이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역 자체가 흑인들의 영역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는 흑인 그 재즈 씬에서도 왕이죠, 왕. 왕이고 거기 또 한 명의 인물이 더 나오는데 디지 길레스피라고 네. 그분도 더불어서 이제 그 씬을 주름 잡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약간 그
챗 베이커가 그래도 나름의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그 씬에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의 아버지 같은 두 명한테 계속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근데 또 복합적인 게 인정도 인정이고 경쟁자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챗 베이커 자신은. 근데 그거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약간 관중들의 투표를 받는 그런 장면인가? 네, 네. 거기에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네, 모습을 맞아요. 봤는데 네. 아마 그쪽에서 또 보면은 그 재즈 씬에서 흑인들만을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반발심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네, 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물론 마일즈 데이비스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긴 했지만 네. 챗 베이커가 굉장히 잘생긴 외모, 네. 제임스 딘을 닮았던 외모기도 네, 네. 했고 그리고 백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마일스 데이비스나 디지 길레스피 이런 사람들보다도 인기는 더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가 약간 좀 견제 심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예. 맞아요. 근데 본인은 좀 실력에 대한 욕심이 더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 맞아요. 싶은데 아마 챗 정규교육 과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어가지고 좀 그랬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마일스 데이비스 나중에 빌 에반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베레반스. 네, 좋은데. 그분은 클래식 전공을 하셔가지고 재즈로 넘어오신 분인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분을 굉장히 리스펙하면서 같이 협연도 많이 하고 네. 같이 음반도 많이 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마일스 데이비스 입장에서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교육도 못 받은 애가 한다고 하니까 좀 무시한 경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그래 보이긴 합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열등감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열등감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살이 통통했어요. 아, 초등학생 때, 네. 되게 통통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면 근데 되게 어릴 때잖아요. 아니 5, 6학년이면 이제 사춘기 오고 이제 진짜? 외모에 관심이 많은 그 시기에 네. 통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이제 통통이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뚱뚱한 거죠. 그래서 그때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의 그런 열등감과 이 챗 베이커의 열등감은 결이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게 다이어트는 살을 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챗 베이커만큼의 열등감을 갖게 되는 면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경험하신 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어느 정도는 다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다 뭐에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네. 저는 되게 없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열등감이. 네네. 근데 글쎄요. 어릴 때는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보통 이제 청소년기 시절에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게? 제가 중학교 때는 그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어요. 네. 네. 해서 이제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원을 자연스럽게 다니게 되고 네. 특목고를 가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안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고 네. 거기에서 이제 성적이 되게 낮았죠. 날고기는 애들이 네.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네. 성격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되게 진중한 스타일이지만 그때는 되게 밝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재밌게 노는 재미로 다녔어요, 애들이랑. 네. 네. 금방 이제 적응하고. 음. 근데 되게 잘 사는 애들도 많았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의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런 포지셔닝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막 애들이랑 즐겁게 놀고 그러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 예.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지금은 없죠. 왜냐면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랑 지금 저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 깨닫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빈동님은요? 저는 거의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나. 아, 그래요? 되게 자존감 높아 보이는데? 다 속에는 다 골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겉으로만 이제 좀 정상적인 척 하는 거지. 의외인데요. 네. 저는 가장 큰 게, 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애정에 대한 욕구가 아닌가. 애정? 네. 남녀 간의 애정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거 말고.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그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 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네. 이게 주변에서 저한테 사랑을 줬던 사람들이 들으면은 네. 좀 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그럴 그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꼬여서 그런 건지 뭐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요. 약간 내적 집단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감정이 없어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이고 이런 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밝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밝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밝음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밝음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밝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보면 얘기를 나눠보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부러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따뜻함이나 혹은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충족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굉장히 좀 의심 같은 걸 잘 안 해요. 되게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항상 약간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면 의심해요. 흑심이 있지 않을까. 그 안에 흑막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 행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저는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사람을 잘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어렸을 때 그 결핍에서부터 조금 비롯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어쨌든 뭐 그런 열등감이 있다. 네. 근데 빈둥님 같은 사람이 갖는 그 이점들이 있잖아요. 장점들이. 이면을 본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빈둥님을 부러워하는 면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반대급부로 저는 사람을 굉장히 잘 못 믿고 그 애정을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자연스럽게 생존 능력이 조금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나름의 조건들이 갖춰졌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진 않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는 항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부러움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군요. 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뭐 열등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전 질투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오, 의외예요. 그런가요? 네. 저는 막 인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되게 부럽고 저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좀 벽을 좀 치기도 하고 네. 좀 부끄러움도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해가지고 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질투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소심해서 질투만 많았지 하는 건 또 없어요. 일기장에 막 써놓고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은.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었던 게 난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저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 부분이 좀 불편하면은 좀 바꿔 나가지 뭐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나름 불편들이 해소돼가면서 네. 네, 지금은 그냥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너무 잘 뭐 다 내면에는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네. 다 뭐 너무 좋은 모습으로 잘 있는 것 같아서. 네. 저 얼마나 하신다고? 질투가 많으신데요? 네가 뭘 한다고. 칭찬하니까 바로 이제. 농담입니다, 농담. 네. 저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안 부르는 사람을 너무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장에 하나 적은 다음에 사람을 이제 좋게 봐야죠. 좋게 봐야지 또 좋은 시선이 오고. 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긍정적인 면모가 있구나. 질투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 열등감, 뭐 열패감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좀 지워버린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죠. 네. 근데 열등감이 이제 자신을 갉아먹는 측면도 있지만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알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는 나를 발전시킨다든지 내 삶을 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챗 베이커는 갉아먹는 쪽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중독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회피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시기에 챗 베이커의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인데도 챗 베이커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막상 누가 말을 걸어도 대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구석에 앉아 레코드만 듣고 있지 뭡니까. 몇 년이 지나서야 나는 깨달았죠. 왜 그가 그토록 마약에 깊이 빠져들었는지 말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챗 베이커는 자신의 현실을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 마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자비하게 선택을 해요. 졸라 먹어? 어마어마하게 선택해요. 일단 음악을 위한 마약이었겠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약을 위해서 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값을 벌기 위한 공연을 하고요. 공연비는 현금을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로 약을 사야 되니까. 약을 사야 되니까 이제 공연비를 현금으로 받죠. 근데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빚을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그 마약 상들한테 이제 분노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옥수수 털리고. 옥수수 털리고요. 그리고 음반사의 선불 개런티를 요구하는 건 약과고요. 음반을 훔쳐다가 팔거나 수표를 위조해서 마약상들한테 주고 그걸로 이제 약을 받아오고요. 이제 여성들과의 관계도 되게 안 좋은데 약을 하면서 만나요, 여자들을. 그래서 이제 여성들과 같이 약을 하는 거죠. 아내와 같이 약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약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이니까 아내한테 헤로인과 유사한 성분이 있는 진통제인 팔피움을 가져와라 요구합니다. 그럼 아내는 그걸 구해다 줘야 되죠. 그걸 구해주지 못하면 그 매춘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의 몸을 팔아서라도 약을 마련해와라. 약 성분과 비슷한 그걸 마련해와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중독 치료도 몇 번씩 하거든요. 근데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체포되고 계속 이제 중독되고 체포되고 중독되고 이런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또 약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에다가는 동정 여론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불쌍한 척 연기를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또 공연을 잡고 공연을 잡아서 또 돈을 받아서 또 마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마약으로 시작해서 마약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이제 아내와의 관계도 되게 좋지가 않아요. 첫 번째 아내에서 이제 두 번째 아내로 이제 옮겨가는 그 과정도 불륜이고요. 두 번째 아내를 만나면서도 이제 재즈 보컬, 뭐 드러머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고요. 이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는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만났을 것 같으세요? 약하다가. 마약하다가. 약하다가 만나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냥 이 여성들은 뭐 그냥 일회성 만남도 많았고요. 스쳐 지나간 여성도 되게 많았고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들도 그다지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여성은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마약에 중독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영화에서 그게 저는 이 내용을 알고 봐서 그런지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장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중독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중독에 관한 이 사람의 중독에 관해서. 중독에 관한 뭐가 있죠? 대표적인 장면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감독이 저 같은 반응을 걸렀어요. 네. 되게 걸렀어요.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이 약쟁이이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감찰관한테도 나중에 인정을 받고 그 제인을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영화에서는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 장면에서도 아까 초반에 빈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알고 나면 고민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얘가 진짜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 약을 고민하는구나처럼 그려지잖아요. 헤로인을 실제로 그 어떤 모르는 여성이 이제 유혹하면서 줄 때 병에다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약간 자기가 느끼는 그 부담이나 아니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나는 약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영화에서는 그려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저는 그래서 영화가 좀 설득력이 떨어졌던 게 중간에 막 헤로인 버리고 막 그 제인과 사랑을 엄청 절절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딱 그 약을 선택하는 그게 너무 이게 이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참 별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흔히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 재능 자체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 사람의 팬이 되겠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빈번히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 재능 외에 모든 그 사람의 환경들을 다 좋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감독도 그런 좀 팬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말이 되나? 그 사람의 삶과 예술을 분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의 재능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팬의 입장에서는 얘의 삶도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띄워주길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네,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저 이 얘기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예술가의 삶이랑 예술 작품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이거는 그냥 제 삶의 태도와도 뭐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모든 예술은 그 사람의 신념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분리돼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 창작자가 아무리 약간 도덕적으로 뭐 훌륭하지 않다고 해도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을 보면은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설득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에게서 도덕적인 작품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작품 보고 되게 좋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렇죠. 이 작가가 이상한 사람이더라. 네. 근데 나는 이미 그걸 보고 좋다고 느꼈잖아요. 네. 그럼 그건 뭐죠? 그래서 유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혹은 뭐 탐미주의라고도 하는데 네. 네. 예술은 예술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네. 예술을 위해서는 뭐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옛날 소설 중에 광염 소나타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소설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소설 쓰기 위해서 막 다 막 불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불만 지르면은 막 소설이 너무 잘 써지는 거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서머셋 모험의 달과 육펜스라는 네. 작품 같은 경우도 이런 신미주의, 탐미주의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어떤 깊은 내면 속에는 예술 자체를 향한 어떤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유생님은 네. 어떠세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것에도 일면 동의도 해요. 제 취향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 생각에 동의는 되긴 돼요. 근데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영감을 얻기 힘든 거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막 다른 일탈을 저질러야지 영감이 오고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은 하는데 네.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인간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이 있는 건데 예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삶이 있는 것 같이 그 여기는 태도가 저는 싫은 거죠. 아니 그냥 우리가 지금 챗 베이커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챗 베이커로 약간 얘기를 더 이어가 보면 그 챗 베이커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굉장히 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 한들 그 사람이 남긴 음악을 누군가는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음악은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누군가를 보고 야 너는 챗 베이커 그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걸 좋아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브루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좋은 창작자여만 좋은 창작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조금 벗어나서 창작물과 창작자를 동일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동일하게 보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궁금해 하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챗 베이커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약하고 여성들과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음악은 이런 음악을 내는 거죠. 현 시대에 맞고 되게 주류에 맞고 되게 좋은 음악을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의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죠. 뭐 네. 지금 또 보면은 범죄를 일으킨 예술가들의 작품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 그 작품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그 작품을 터부시해가지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대중으로 넘어왔을 때 대중예술 넘어왔을 때 김기덕 감독, 정준영 사태라든지 이런 거 일으켰던 그런 네. 사람들의 그런 작품들 혹은 네. 뭐 음악들 이런 네. 것들을 즐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음악은 죄가 없어라고 하면서 듣는 네.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아니면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비단 지금의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보면 뭐 친일파였던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교과서에 실을 것인가 네. 맞아요. 이거를 작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볼 것인가 이런 논의는 계속 그 얘기가 많았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제 영화를 보고 노래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계속 들으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듣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알면 알수록 그의 삶은 어.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이게 옛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음악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동시대로 끌고 와보면 지금 이런 사람이 이런 음악을 냈을 때 내가 과연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챗 베이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약을 하면서까지도 추구했던 이상이라는 게 재즈의 어떤 한 획을 긋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좀 그런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음악을 남긴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뭔가 결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음악을 너무 잘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맞아요. 너무 잘하고 싶어 했고 이 환경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고 천부적으로 재능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재능을 갈고 닦아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너무 말종이니까요. 그 나쁜 사람이라는 거의 기준이 그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있고 뭐 스ን트님이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있고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독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대사 속에 챗 베이커의 대사 속에 뭘 넣었냐면 나는 찰리 파커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는 오로지 자신만을 상처 입힌 사람이야. 나처럼. 이라는 대사를 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마약을 하긴 하지만 나만을 상처 입힌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넣어줘요. 근데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네. 그건 치졸한 변명이다 진짜. 네네. 저는 오히려 마약은 그냥 뭐 어디 리즈너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마약은 괜찮다? 그런 느낌보다는 남을 괴롭히고 범죄를 저지르고 남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대중으로서 그 사람의 콘텐츠를 소비할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콘텐츠로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아닌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동일시해서 봐야 되고 네. 그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게 곧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챗 베이커의 음악을 들으실 건가요? 네, 저는 뭐죠? 뭐 가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챗 베이커는 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가깝죠. 아.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분 살아생전에도 그 범죄가 밝혀지기 전에도 네.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 네. 영화가 진짜 변태 같다. 네. 근데 그때는 실제 변태였어. 네, 근데 그때는 옹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술적으로 그걸 푸는 거에 불과하다. 네. 나는 그래서 이 사람 영화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범죄가 나오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정신이 영화에 투영이 된 거였잖아요. 네. 그런 걸 저도 하나둘씩 겪다 보니까 자기 사상이 아닌 거에서 그 사상과 별개인 콘텐츠가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저는 반대인데. 아니, 무조건적인 반대 아니고 네.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기도 한데 저는 콘텐츠는 결국 콘텐츠로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 사람의 인생이 뭐 어쨌든 간에 부르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 기준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다르죠.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기준을 반영하다 보면 콘텐츠가 콘텐츠로 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컨텐츠 안에서 그 사람의 쓰레기 같은 면모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콘텐츠로만 바라봐야 하는 게 이 소비자들의 뭐 선택이지 않을까. 물론 뭐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창작한 콘텐츠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콘텐츠를 콘텐츠로만 바라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야, 비난하지 너는 않는 거. 그렇죠. 너는 어떻게 네. 그렇게 바라보냐라고 몰아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작품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가장 최선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비난하지는 말되 대신에 그 사람의 콘텐츠는 연결돼 있다라는 그게 제 시각이에요. 네. 네. 연결은 돼 있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인물을 비난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 네. 인물의 삶을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네. 맞아. 그거는 그 인물 비난할 때 얘기하시고 네. 그 인물이 낳은 또 다른 창작물은 네. 그냥 창작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네. 두 분은 뭐 어떠신지? 저는 개인의 취향이라 생각해요. 네, 그 획일적인 잣대를 갖다 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을 바라보고 그걸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작품은 차단되어야 되지 않나. 차단 가장 극단적인 스탠스를 잘라내야 돼요? 가지고,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스님의 반인륜의 기준은 뭔데요? 그러면 반인륜 네. 그러니까 법률에 어긋난 행동. 법률에도 어긋나는데 네. 이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쵸. 너무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올 때는 분명히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는 봐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교과서에 실거나 아니면 뭐 상을 준다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도 같이 이렇게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적인 영역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오로지 그들의 몫이 아닐까. 뭐 순트님이 지금 내린 기준이 모두한테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각자만의 정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저는 장르에 따라서도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소설이나 영화 이런 좀 서사적인 작품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음악이나 뭐 미술 회화 작품 이런 거는 그 자체로서 바라볼까 하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챗 베이커네. 이중적이네. 그래서 실제로 고갱이나 피카소도 되게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작품이 되게 좋아요, 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같아요, 저도. 전 순트님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가는 게 그 회화라든지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창작자가 자기 사상을 심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책 같은 경우 서사는 그거는 확실히 좀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홍상수가 맨날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김민희와의 썰이 풀리기 전까지는 얘가 사랑에 대해서 나름의 철학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는데 나중에 그 공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다 지 얘기인 거야. 그냥. 그때는 막 틀리고 지금 맞단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고 지금 틀리단가? 그러니까 막 다 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막끝을 야 이게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그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어쨌든 소비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들이 나는 그럼 자유롭게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또 안 해야 되겠죠. 그쵸, 네,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그 예술가들이나 뭐 어떤 직업이 됐든 경계해야 될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노래를 하는 가수인데 뭐 도덕적으로 잘못을 일으켰어. 근데 인터뷰에서 죄송합니다. 노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싫어. 축구 선수가 죄송합니다. 축구로 보답하도록. 뭘 보답을 해?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된다는 생각을 그 창작자들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거죠. 뭐 필살기도 아니고. 그게 뭐야? 사실 뭐 그들의 노래, 그들의 뭐 축구 이런 거 하나 없다고 인간 삶이 전혀 영향받는 건 없거든요. 그걸로 보답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오만이죠, 오만. 콘텐츠로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런 식으로 좀 오해되지, 곡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챗 베이커는 1988년에 호텔에서 투어를 갔다가 추락사를 하는데요. 이때 마약에 취해서 떨어진 것으로는 결론이 났는데 타살인지 자살인지,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마약을 한 건지 아니면 그가 원래 마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에 성분이 남아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분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얘기는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영화를 초반에 되게 좀 생각보다 좀 혹평이 많은 것 같아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근데 쓴트님도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두 번째 보니까 좀 달리 보이는 면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게 인생을 보고 다시 보게 되면 좀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혹평이 많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얘기들이 오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뭐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네.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챗 베이커라는 인물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 영화 본투비 블루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얘네가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영화를 보시면 좀 알아가시지 않을까. 근데 아예 그 인물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보셨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네네, 그게 나을 수 있다. 아니면 지금 보실 분들은 네. 그냥 하나의 상상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그쵸. 뭐 음악적으로나 색감적으로 좋은 부분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지루한 좀 거 좀 감수하시고 네. 근데 저는 이 의견은 동의할 수 없어요. 지루하진 지루하지 않았다. 않았어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죠. 4명 중에 2명이 지루했다는데 뭐. 저는 안 지루했어요. 저 경쾌했다니까요. 1.5배로 보니까. 아까 지루했다고 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뭐 챗 베이커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판단은 이제 직접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걸로 네. 하고 이제 다음은 제가 또 빈둥. 다른 영화를 가져올 텐데 네. 혹평이 아닌 호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부쩍합니다. 오늘 얘기 에피소드를 듣고 나니까 무튼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Now all at once it's you forevermore.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I thought my heart was safe. I thought I knew the score. But this is wine that's all too strange and strong. I'm full of a foolish song, and out my song must pour. So please